거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태에 시민들의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회원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N번방 개설자를 추적하는 한편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회원들도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인데요. N번방과 박사방 등의 회원은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팀장으로 있는 윤아겸 경감이고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편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집에서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아빠는 전혀 그런 거 모르셨고. 좋아. 늦지 말고 잘 들어가시게나. 예약하고. 네가 예약해주면 내가 예약을 해. 줄 테니 텔레그램으로 얘기하자고 쪽지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박사라고 불렀어요. 가슴 사진, 얼굴 사진, 성기 사진, 그 다음에 학문 사진까지 다 보내라고 했고 어떤 자세를 요구하면서 영상을 찍으라고까지 했었어요. 피해자는 한 70에서 80명 정도. 가장 어린 친구는 2006년생. 법정체 구형하라! 공범사들 처벌하라!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제 그게 며칠씩 잔상에 남기도 했고 아무도 이거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걸 관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타입의 성범죄라고 봐야겠죠. 이게 뭐지? 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혼돈과 혼란이 좀 있었고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옥이죠.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협의 인정하십니까? 뭐해? 아직도 거기 있어? 저기. 빨리 가자. 나가 있어. 나. 네, 저희는 N번방을 최초로 취재하고 또 신고 보도한 익명의 취재단이고요. 처음으로 N번방, 박사방을 보도했던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19년 11월에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특별 취재팀에서 취재했던 한겨레 신문 기자 오연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와닿던 사회 문제가 불법 촬영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심층 취재해서 공모전에 기사를 낼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의 처음 시작은 불법 촬영의 유통 경로를 쫓자라는 거였어요. 구글링을 막 하면서 불법 웹사이트들을 전전하다가 AV 스눕이라는 텔레그램의 왓치맨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있었던 게 이제 N번방과 관련된 글이었고요. 우선 저희도 믿고 싶지 않았고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발생한 일인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N번방을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N번방이라는 사건의 시발점은 갓갓이라는 지금 검거된 문영욱인데요. 트위터나 혹은 여러 랜덤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들을 꿰어내서 계속 협박과 성착취를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상들을 모아서 N번방 안에 넣었고, 계속해서 또 다른 방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N이라고 해서 그 N번방이라고 이제 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다 입장을 해서 피해 영상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신문사로 이제 제보가 왔어요.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아동 청소년 물이 포함된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의 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텔레그램 안에 이제 그런 방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2019년 10월 달이었는데요. 이후에 특별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텔레그램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악질적인 건 박사다라는 게 많이 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방에 모여든 사람들의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거죠. 근데 박사방은 그게 아니에요. 박사방은 그게 아니라 박사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이입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구체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모두가 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혼돈과 혼란이 좀 있었고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옥이죠. 보통 한 방에만 150여 개 정도의 영상이 존재를 했는데 영상 한 개당 분량은 이제 한 3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000명 단위로 그 가해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나체였고 혹은 교복을 입고 있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많았고 이제 간혹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들한테 시키는 행동 중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는 게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엽기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본인의 몸에 상처를 새기게 하는 그런 글자로 노예라고 새기게 한다거나 되게 우스꽝스럽다, 광대 같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끼리는 광대 플레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했거든요, 피해자들에게. 이제 밤에 이제 나체로 외투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 앞에 나가서 집 앞 현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나체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다든지, 이제 자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위가 도구를 사용해서 자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기에 넣으면은 이제 훼손될 만한 그런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학용품들, 그런 것들을 넣게 하던가, 거기에 이렇게 심한 짓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어떤 피해자의 고통이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제 그게 며칠씩 잔상에 남기도 했고, 이제 그게 피해자들의 몸에 평생 흉터가 남을 것 같다?
얘네들을 진짜 죽이고 싶다, 내가 얘네들을 죽이고 진짜 감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걔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노예로 시작했던 그런 피해자를 오프라인에 불러내서 또 다른 남성을 같은 장소로 불러내서 그 장소에서 강간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어요, 갓갓이. 들어가. 옆으로. 자, 영상을 한번 찍을까? 일단 인사부터 해보자. 잘했어. 찍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되게 넘나들면서 가해를 계속 저질렀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노예시장처럼 사물화된 방으로 이제 여성은 존재하는 거고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박사가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준 사람이 시키는 행위를 그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무도 이거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걸 관전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좀 울렁거렸어요. 왜 여기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되게 지친 상태로 보였고 또 되게 공포에 질려 보이는 피해자도 있었고 가해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쟤네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저게 가해고 범죄냐라고 했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영상을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즐긴다라고 보이는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정말 폭력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 하는 모습, 그리고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마음에 드는데 제 신상 좀 더 캐가지고 제 학교 앞에 찾아가서 강간하자. 그들의 반응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만화를 본 듯한? 하나의 그냥 그들의 유희? 그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야, 뭐 몇 번 방에 누구 죽었대, 뭐 누구 자살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가해자가 이왕 드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죽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피해자들이 생을 마감을 하든 걱정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즐기는 하나의 요소, 즐거움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시간 안에 그렇게 완전히 지배되는가 신상이 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는 사람과 일을 할 사람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의 관계였던 거잖아요. 그 관계만 놓고 보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알바만 해도 신분증 사본 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순간 어떤 버튼이 눌리게 되냐면
내가 완전히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파괴될 수도 있겠다. 한국 사회가 대단한 평판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공포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박사의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최소한의 구원이나 혹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무너뜨리는 거죠.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보내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그 상황에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그건 이미 이제 늦어버린 것 같게끔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너네 아버지 성함 뭐뭐뭐뭐뭐, 주민등록번호 뭐뭐뭐뭐, 주소 뭐뭐뭐뭐 이렇게 그냥 부르고 뚝 끊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들은. 시키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좀 정말 울며 불며 빌게 돼도 더 이상 그게 이제 박사한테는 먹혀들지가 않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영상 바로 보낼게요. 그만 따라와, 그만해주세요, 그냥. 제발 그만해주세요, 네? 20대 초반에 이제 여대생 피해자를 만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신고라는 것 자체가 뇌구조에서 떠오르지 않더래요. 왜?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언니나 뭐 여동생들, 주변의 친구들이 날 떠나면 어떡할까? 날 비난하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얘기죠. 여기 안에서, 이 동영상 안에서 네가 웃고 있지 않느냐, 니네가 동해에서 좋아서 찍어놓고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피해 촬영물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마치 이 피해 촬영물을 내가 지금 피해 입었다고 갔는데 그냥 감상하듯이 얘기를 툭툭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수백 배, 수천 배 피해를 입었다면 이 사람이 실수한 거는 좀 제끼고요. 피해 입은 것만 봐줘야 되잖아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사회 시스템이나 시민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거기에 누가 발을 디뎠냐만 가지고 비난하는 게 우리 사회 문제거든요. 학생,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아니, 아무리 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학생이 먼저 연락하니까 그쪽에서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계속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은 지금 가죠. 그냥 가요?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전전긍긍하다가 신고를 하러 가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용기가 내서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은 굉장히 사무적이고 티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여성이 받는 절망감이나 그 범죄 피해자가 받는 절망감은 사실 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건데. 폭파가 될 위험이 있는 방들은 실시간으로 체증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게 2019년 7월 중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이버 수사팀에 있던 수사관 분이 심각성을 좀 크게 느끼셔서 이거는 그동안 봐왔던 그런 성범죄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면서 경찰청에 인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할 뻔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이런 살을 이렇게 잡아서 칼로 이렇게 써는 흉내를 낸다든지,
좀 많이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고 보시는 분들마다 다 소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고.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긴 심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정말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민을 하루라도 빨리 잡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을 한 것이고, 우리 서울경찰청 수사팀에서 작년 201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수사를 했네요. 박사는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이제 갓갓보다 자기가 좀 더 엽기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어야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말 그의 생각처럼 돈이 됐으니까 보다 더 과학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그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든 거죠. 고액방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홍보의 목적으로 세워둔 그런 무료방이 있었고, 금액에 따라서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서 시민 등급만 들어갈 수 있는 시민방이 따로 있었고, 돈을 좀 많이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고액방이 있었고, 좀 더 이제 아예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게 하는 뭐 인간시장방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주빈이 처음에 이제 이 영상물을 사람들한테 팔 때 가상화폐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상화폐도 추적을 했고. 다크코인, 모네로 같은 경우는 그 거래 과정이 은밀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한국의 메이저 거래소에서 작년에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된 게 바로 조주빈 영상이고, 그 외에 장외 거래나 개인 간의 거래, 다양한 거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B급 거래, 어둠의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보내도 안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지불 수단에 있어서도 뭔가 더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했던 건 돈은 한 1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도 발견됐고, 그다음에 모네로라든지 이런 데 남아 있는 거를 그냥 저희가 통으로 이제 이렇게 몰수를 한 것도 있고. 한 명이 아닌가? 팀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 직원들 중에 뭐 누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가 내 직원인 누구누구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 한 명을 유인을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조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숨기는 대놓고 찍다 똑같은 거야 그냥. 네, 수고하십시오. 박사는 굉장히 치밀해서 한 번에 돈을 낸다고 입장시켜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방에서 좀 눈에 익은 아이디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시켰고, 그 범죄 조직에서 만났던 애들도 다 그런 관계로 만난 거예요. 조주빈을 중심으로 그 작년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강훈이가 이인자로서 이렇게 방도 운영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었고, 걔는 이제 돈도 날랐었거든요. 내가 이 여자 유인해서 오면 이 여자 영상물 나한테 보내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타입의 성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전의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게 1단계였어요. 즉,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나 사회적으로 말살시킨다고 그러죠. 인격 자체를 말살을 시켜서 사회활동을 도저히 못하게 하도록 하는 명예훼손적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불특정 대상, 쉽게 얘기하면 뭐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 또는 이제 수영장 같은데 뭐 탈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촬영한 것을 이제 공유하거나 이렇게 퍼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조주빈 일당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그 N번방과 같은 이런 성착취방들은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 특정한 피해 여성을 앞에다 두고 집단 린치라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도 없고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죠. 촉매만 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이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촉매자 역할을 조주빈이 했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다수가 처벌이 안 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는 그 극도의 그 변태적 가학성이 응축되는 시스템으로 나오는 게 최근에 엠번뱅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소라넷에서 있었던 성착취와 성폭력 산업구조가 크게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큰 사건들의 분기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훨씬 더 점점 가학적인 방식으로 변했고,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서 나왔었던 키워드들은 노예, 능욕, 멸시, 가학, 이런 키워드들이 저희가 많이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여성을 괴롭히거나 혹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즐기는 포르노그래피의 한 문법인 것이죠. 중간중간 좀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학교 학생증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그냥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수만 명씩 들어가 있는 방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회 부적응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이렇게 모든 세대에 이렇게 숨어 있을 텐데 박사 하나 잡힌다고 바뀔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죠. 무력하고 신뢰를 잃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같이 갔다 온 오빠가 이제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다고 어느 날 새벽에 뜨는 거예요. 아동을 성폭행하는 영상들이 공유되는 방에 그 오빠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일부 소위 찌질이들의 모임이다, 그들만 그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이거를 난 안 그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이제 돌려보고 하는 것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뭐 내가 쟤네들 협박해서 영상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건 괜찮아, 우린 그냥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연히 해외에서도 디지털 기기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 공간을 통한 성착취 사건들이 계속해서 산업화되는 양상이 비슷하긴 한데요. 그 규모나 심각성, 문화적으로 인식이 없는 부분 같은 거는 한국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와 같은 이 피해 촬영물을 긁어 모으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게 거의 20년간 방조가 되었습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다운받는 공간에 이 피해 촬영물이 같이 유통되면서 이런 피해 촬영물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성폭력이 아니라 야동, 꼴리는 동영상을 보는 거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바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로 나왔거든요. 우리 한겨레한테 보복하겠다. 한겨레가 우리의 세계를 침공했다. 여러 방들에서 이제 김한의 신상을 털자 이런 모의가 있었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가족 사진이랑 이런 거를 유포를 하면서 제 신상을 털어오면 뭐 고액방을 입장시켜주고 이제 뭐 10만 원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어떻게 구했지? 이런 사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박사가 한 번은 이제 한겨레 피해자를 만들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앞으로 모든 피해자는 한겨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좀 덜컥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실존하는 피해자가 나와버리면 이게 감당이 되는 일인가, 우리가. 경찰에서 주요 가해자를 몇 명 잡았지만 그때까지 당시만 해도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가해자가 수만 명이었고, 유포가 멈추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좀 많이 무력했고 힘들었고요. 이들이 대피소격인 방, A-1방, A-2방을 막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또 같은 인원이 모여서 또 다른 방으로 만들어서 그 방에서 불법 영상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거는 쉬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텔레그램은 저희한테 수사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걸 걔가 알고 있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범죄가 일어났어요. 보통은 그런 성착취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그게 막 유포가 계속 동시에 되는 이런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거의 수사팀을 놀리다시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잡힐 거라고.
지금까지 텔레그램은 어떤 범죄, 어떤 국가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이든 다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극단적인 메신저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텔레그램 사용자가 상당히 많고요. 중국은 위챗이 있는데 위챗에서 좀 위험한 내용은 다 텔레그램으로 갑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 한중일 아시아의 범죄의 허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위터가 있었어요. 왜냐면 트위터를 조주빈이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트위터에다가 이제 광고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는 협조를 해주는 곳이에요. 결정적인 거 돈을 쫓다 보니 나왔던 것 같아요. 모네로든 뭐 비트코인은 뭐든 이거 다 추적이 된다. 그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사하는데. 저희가 2020년도 3월 초에 얘를 딱 찾았어요. 박사가 조주빈이구나. 찾았는데 주거지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인천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거의 매일같이 갔어요. 직원들이. 선배, 저 조주빈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D-Day를 정했거든요. 그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3월 16일이었어요. 2020년 3월 16일 날. 선배님, 조주빈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인. 내가 뒤로 돌아가서 퇴로 차단할 테니까. 니들이 앞에서 체포해. 이 새끼 도망가면 내가 잡는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막내 수사관이 걔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이제 수갑을 채웠거든요. 왜 그러시는데요? 조주빈 씨, 당신을 아동 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다고요. 저 아니라니까요. 당황하면서 자기는 박사가 아닌데 왜 오셨을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주빈 씨, 텔레그램에서 박사 본인 맞죠? 미성년자 포함 여자들 여러 명 꼬셔서 이상한 영상 만들고 유포시키고 죄질 아주 나쁜 거 아시죠? 박사요? 무슨 박사님이요? 저 박사 아닌데?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봐요. 이거 본인 맞지? 여기 가상화폐 지갑이라. 이거 보고 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제 이름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제 번호 적혀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로 저를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저 박사 아니고요. 예, 영상 몇 번 본 거 가지고 그렇게 박사라고 취급하시면 안 되죠. 예, 제대로 된 사람 찾으셔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세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잡힌다. 경찰이 이걸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잡혀봐야 다 초범은 집행유예거나 벌금이거나 뭐 이런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냐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운영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던 누적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이고. 그 손정호가요,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조주빈보다 훨씬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진짜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을 약취, 유인, 납치해갖고 이 아이들을 성공격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한 자란 말이에요. 손정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았으면 무기징역이에요.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에요. 여성단체나 또는 온라인 윤리 관련된 단체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시위 데모해도 1년 6개월 때린 게 사법부 아니에요. 그 당시 법은 그랬어요. 그 당시 법은.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었던 2017년도쯤에 그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 가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는 법률은 음란물 유포죄밖에 없다. 피해자분께서는 나의 성적인 촬영물이 음란물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을 해야
그 가해자들이 음란물 유포죄로라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형기나 학문이나 음모 같은 부분을 추가 체증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자살을 할까 싶었다. 내가 그것을 남성 수사관들에게 어떻게 제출을 하며 그 가해자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성폭력 처벌법으로 고소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해친 것처럼 음란한 것들을 사회에 유통시켜서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N번방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더 딜레이가 되지 않았을까? 징역 40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성범죄로 징역을 뭐 몇십 년 나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기준에 있어서 종래에는 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합의했으니까 절반 까줘. 그럼 1년 6개월 이상으로 또 까져요, 법정형이.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 성범죄는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약하게 처벌하니까 우습게 생각했던 경향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기본형이 5년에서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넘었잖아요. 4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범죄 집단 조직죄, 예, 그 영향이 컸다고 봐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N번방의 경우에도 그랬죠. 그런 애들이 발생할까봐 신상을 다 공개를 해서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죠. 여기가 문제되면 나도 문제가 된다는 거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서로 있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뭔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조직범죄는 통솔체계가 딱 만들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대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최적화된 범죄예요. 여성 청소년 중에서 성적인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발칙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랑 통화를 하면은 옆에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저랑 얘기하면서 막 혼을 내요.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하는지를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벌어진 사건만 보고 일단 혼만 내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있음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다라는 걸 상상하기조차 싫어했던 그 사회의 특성이 저는 피해자들이 자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었는가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이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했잖아요. 드러낼 수 없었고 부모나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소소하지 못했고 이 과정은 다 이게 부끄러움의 과정이고 수치스러운 과정이고 그리고 도저히 내 주변 사람들은 이 현실을 하나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는 걸 딱 깔고 있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본인이 잘못했을까봐 부모가 알까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어떤 인식 때문에 뭐 수사관한테 찾아갔을 때 신고하려고 해도 수사관이 자기를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볼까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한두 달이 그냥 지체돼 버려가지고 유포가 된 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모바일 세계에서는 삭제가 없습니다. 내가 카톡장에 어떻게 뿌린 데이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삭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했다고만 보이는 겁니다. 어딘가 레퍼런스로 하드에 백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한국 내에서만 돌았던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는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 지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졌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아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봤을 때 중국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중국어로 된 그런 대화방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엠번방의 영상도 존재를 하고,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그런 성착취 영상도 존재하고요. 중국에 있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이 이전에 한국의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국의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들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분들의 영상도 중국 사이트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를 찾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성폭력 산업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다 보니 다른 나라의 여성들의 피해까지도 같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정말 코로나와 같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 바이러스가 심각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것처럼 그 영상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처단하려는 움직임을 정말 전 세계가 나서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상의 세계가 열렸고 가상의 세계에서의 주역들은 플랫폼이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방콕에서 이제 여성들과 UN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페이스북 그쪽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이런 규율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 거기서 굉장히 뒤쳐져 있는 플랫폼이고요. 저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이 폭력, 특히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규율로서 새로운 규율로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합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권리 헌장도 유엔에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규범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플랫폼들이 통제가 안 돼. 글로벌 플랫폼들을 어떻게 건드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텔레그램 문제가 지금 이제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글로벌 SNS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피해자 개개인들을 구제하고 뭐 조력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SNS 규제가 좀 약한 지역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수사를 공조할 수 있는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범죄자의 송환도 좀 수월하고요. 여기에는 뭐 필리핀 여성도 피해자가 있고요. 베트남 여성도 피해자가 있고요. 또 한국 여성 해외 나가서 피해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비용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다른 국가들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대만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이런 법률이 있다니 한국이 너무 부럽다. 이 법을 대체 어떻게 입법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주시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런 폭력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페미니즘과 여성주의가 확산되고 불과 몇 년 전 대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법 체계를 그 레퍼런스 삼아서 법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작업들도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세대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가 있었고 인터넷에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했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범죄 영상들에 노출돼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랑 같이 보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라는 걸 확인해요. 계속 숫자로. 그 세대에서 이제 박사라고 하는 범죄자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박사 개인이 우리가 기존의 범죄 문법에서 낮에는 굉장히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갑자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네? 사이코패스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미디어를 포함해서 이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자라나는 이 디지털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를 사실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한 일이죠. 어떠한 집단에 들어갔는데 그 집단이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모여 있다면 거기서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나쁜 일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소수 집단의 플랫폼을 만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자꾸 만들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제어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다수의 선한 국민들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박사방들이 더 재탄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경험을 했잖아요. 2명의 대학생이 이 사건을 취재하고 이거를 보도하고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고 가해자들이 잡히고 공분에서 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움직임이니까 그 변화에 같이 동참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습니다.